새로운 정보는 네.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정보는 이미 저장된 정보에 영향을 줘요. 간섭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새로운 정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뇌를 자극한 결과를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결함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전혀 모르는 정보가 나오면 뇌는 이걸 귀찮아요. 어렵게 느끼거든요. 우리 뇌가 신체 전체에서 가진 질량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서요. 네. 생존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부분만 아는 것도 이해했다고 받아들여요. 아. 그것이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자발성이 부족한 수동적인 학생들, 네. 저학년이라든가 공부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조금만 알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국어 공부는 친절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친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암기할 수 있도록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자세히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 그럼 네. 그런 국어 공부는 우리 아이들의 국어 학습을 망치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시험지를 받아서 열심히 풀었습니다. 근데 분명 공부했던 기억은 나는데 내용은 알쏭달쏭. 그러다가 찍고 말았다. 당연히 그 또 그렇죠. 시험 치고 난 뒤에는 싹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공부는 우리가 많이 반복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완전한 국어 공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타인지 학습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자기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아느냐를 모르냐를 아는 거를 네.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해보고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있어요.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 오해도 이해다. 이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확인하는 방법은 네. 객관식 선택지로 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5개의 선지를 통해 답을 선택하는 객관식 선택지는 오히려 오해를 이해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오개념이나 잘못된 이해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말해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수업 현장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글에 대한 정보를 물었을 때 아이들이 대체로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알 것 네.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네, 될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메타인지에서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집단 토의나 실제로 해보는 것 서로 설명하기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학습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수업의 현장에서는 학습자 모두들에게 모두 말해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쓰기죠. 써보게 하면 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중고학생들이 국어학습에서는 진짜 부탁드리는데 어머님들 그러니까 선택지 위주의 객관식 위주의 국어학습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암기하려는 마치 국어학습을 사회나 기술과정 공부하듯이 하는 것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게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쓰게 하십시오. 저희 전략실의 교재는 철저하게 쓰기로 쓰게 구성되어 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뭐 상관은 없는데 그 비디오 켜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이제 공개 이렇게 되는데 그걸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맥락을 통해 이해하면 된다. 사실 그래요. 저도 뭐 그 독서를 하면서도 그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락을 통해 이해하면 된다. 셋째, 이해와 표현의 균형이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풀면은 끝? 아니죠. 지금은 쓰기의 그 비중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교내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활동이 말하기와 쓰기이거든요. 네. 특히 수행평가서, 수행평가, 교내 대회 등이 말하기와 쓰기라는 표현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네. 우리 교육이 철저하게 이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네. 저희 이번에 어제 북적북적한도 그렇고 최근에 어머님들과의 소통에서 어머님들 가장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말하고 쓰는 역량을 좀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네. 어제 안내해드린 북적북적한 역시 그렇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전략적 학습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략적 공부 알려드릴게요. 자, 시감상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뒤에 저희가 따로 이제 교재가 아주 있지만,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죠. 국어 문제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는 내용 문제이고 한 문제는 형식 문제입니다. 형식 문제는 개념 문제고요. 내용 문제는 발문의 형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화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화자의 처지, 정서, 태도 파악하면 시감상 끝입니다. 네. 그러면 소설은요? 소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은 주제에 수렴돼요. 네. 그러니까 시나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들, 시적 상황, 화제의 정서와 태도,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사건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주제에 수렴되고 표현 방식, 운율, 이미지, 암시, 복선, 구성 모두가 주제에 수렴되거든요. 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 확산되는데 시와 소설의 주제는 시는 화자, 소설은 인물이기 때문에 역시 소설 감상 역시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학생이 능동적으로 해내면 소설 감상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는 시시하게 읽으면 되고요. 소설은 소소하게 읽으면 됩니다. 굉장히 예. 시는 시시하게, 네, 그렇죠. 소설은 소소하게 네. 읽어라. 네. 좋습니다. 독해의 방법은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각 문장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죠. 사실 우리 한 그 문단의 내용을 보면 한 문단도 중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심 문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문장 간의 관계만 잘 파악을 한다면 이 문장 분명히 이 문장은 있어야 되는 문장들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문장 간 관계를 잘 이해하면 그 맥락을 본다면 글을 아주 쉽게 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말씀하신 것들이 가능하려면 네. 논리적 이해력이나 사고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국어 선생으로 반성해야 될 것은 논리적 이해력과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말든 해왔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교수자의 논리적 사고력과 이해력과 표현력이 아니라 학습자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냐,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우는 공부는 그만하고, 네, 외우는 공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자, 국어의 완결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독서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독서가 왜 성적을 향상하고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표현력을 향상시킬까요? 그 공부를 잘하는 건요. 대체로 이제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이성과 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 중에 어떤 것이 더 뇌를 더 지배할까요? 감성? 감성이거든요. 네. 그게 8대2 정도로 감성이 작용해요. 네. 그러니까 뇌는 감성 코드에 의해 작동이 되는데 어떤 감성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제 뇌가 상위 경로가 열리고 작동되는 경로를 하위 경로와 상위 경로로 나누는데 하위 경로는 불안감을 느낄 때요. 초조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하기 싫거나 슬플 때는 하위 경로가 열려요. 그럴 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상위 경로가 작동할 때가 안정감을 느끼고 초론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학습의 기본이 독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식 독서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감성과 관련된 독서라면 지식과 관련된 독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가 상위 경로가 열리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방송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 뇌에 이미 저장된 정보와 유사한 정보가 들었을 때 아까 제가 오해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정보가 내 저장된 정보가 정확하고 이 친구가 논리적인 체계, 사고체계가 되어 있는 친구면 외부로부터 정보가 굉장히 반가워요. 그렇죠. 그래서 상위 경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를 통한 문해력의 향상 전략은 매우 중요하고 주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저희가 했던 독서 프로그램 저희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책을 많이 읽고 또 재밌게 읽는 방법이 이게 제일 좋은 건 의미 있는 독서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읽고 쓰고 말하면 됩니다. 저희 어제 그 말씀드렸던 북적북적한이라는 독서 프로그램 또한 저희 의문에서
만드셨죠? 한뼘일기를요. 저희 의물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서 네, 특히 이제 생각해서 쓰는 연습을 좀 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저희 한뼘일기를 재원생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한뼘일기의 경우는 뭐 전국에서 시판되어서 뭐 네. 완판이 된 정도로 반응이 그 좋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 보니까 이 글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달라져요. 사실 좀 놀랍죠. 네. 이게 과연 초등학교 6학년 중1, 2 학생들이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네. 놀라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쓴다는 거는 확실히 우리 애들의 사고에 도움이 그렇죠. 된다. 가장 고차원적 사고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국어가 아마 재밌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게. 아까 저희 우리 채팅창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친절한 수업은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 네.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은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 설명해 준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알고 있다고 오해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아이 스스로 찾아서 정보를 찾아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심플합니다. 시험의 경우는. 그래서 그러한 그 시험의 특성을 고려해서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우리 친절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 어머니들만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우리 고스톱 있잖아요. 네네. 고스톱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사실 그게 재밌기도 하긴 하지만 네네. 내가 직접 해보면요 네. 더 재밌어요. 네. 네. 아니 어머님 그 질문 들어왔네요.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쓰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없어요.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자 이거 대답하고 네. 할까요? 쓰는 거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우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쓰게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쓰게 하십시오. 이른바 필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필사하는 것, 육필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생각과 감정을 쓰는 과정 속에서 그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생각과 감정을 내 것으로 전이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어떤 문체적 특징은 또 흉내를 내므로써 내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필사하게 하십시오. 필사적으로 필사하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래서 남천동 저희 의문열다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아니 또 필사형 교재 좋은지거든요. 네. 곧 저희가 저희가 만든 필사형 교재를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4월 16일부터 네네. 이제 15일 날은 선거 날이죠. 네네.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시간표는 저희가 따로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방금 나가신 분들은 가장 오늘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읽으신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올바른 국어 학습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럴 때 뭐라고 그러죠? 채널 고정. 네.